안녕하세요. 간주박사 뱃쌤입니다. 자, 오늘은 6-1회차 기초간호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1번에 보시면 정상분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임신 중 태아의 취로 오른 거 두정이죠. 그래서 머리 두자를 써서 머리가 아래로 내려온 자세인 거죠. 가장 잘못된 체위로는 보통 둔위가 많아요. 둔위는 엉덩이 부분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둔위 있을 때 자연분만을 못하는 이유가요. 엉덩이 부분이 빠져나오다가 머리가 걸리면 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정이에서만 자연분만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둔위일 때도 7, 8개월경부터 이 운동을 시작하면 두정이로 변하는 경우가 있더랬어요. 그게 어떤 체위를 유지하는 거죠? 수룡이죠. 자, 그래서 둔위일 때는 임신 7, 8개월경부터 수룡이를 취해주는 운동을 시행하면 두정이로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둔위로 있으면 제왕절개를 해요. 그래서 제왕절개 날짜를 잡아서 그날 와가지고 초음파를 보고 이렇게 다시 아기가 두정이로 갔다고 하면 자연분만을 다시 하는 거죠. 자, 2번에 보시면 급성 사고체 신염을 진단받고 입원해 치료 중인 화나간호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거 우리가 사구체가 뭐냐면요. 모세혈관 덩어리들이에요. 혈액 속에 노폐물들이 둥둥 떠다니죠. 그러면 그 혈액 속의 노폐물들은 뭐를 통해서 우리 체외로 빠져나가나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신장에서 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혈액이 들어가서 노폐물이 걸러지는 곳이 사구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사구체예요. 예, 꼬불꼬불꼬불꼬불한 빨간색의 이런 덩어리 같은 게 많이 보이죠? 이게 사구체인데 이 사구체는 뭘 말하는 거냐? 모세혈관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관에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는데 동맥과 정맥은요 세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교환, 산소나 이산화탄소, 영양분이나 노폐물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혈관을 통해서 이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대부분의 물질 교환. 물질 교환이 뭐예요?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필요한 영양분이나 노폐물을 교환하는 작용을 물질 교환이라고 하는데 모세혈관은 한계층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나들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신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데 어떤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거냐? 모세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거다. 이 모세혈관의 집합체가 사구체인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구체에서 1차로 한번 걸러져요. 근데 이 모세혈관은 크기가 작아도 큰 것들은 빠져나가질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사구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 지방세포. 예,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혈액. 이런 것들은 모세혈관이 작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으로 다시 재흡수되는 거예요. 혈관을 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소변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나왔어요. 혈액이 나왔어요. 다시 재검하세요. 그런 연락을 받은 적 있잖아요. 왜 그래요? 소변에서는 빠져나오면 안 돼요. 사구체에서 빠져나오면 안 되는 단백뇨나 혈액들이 빠져나왔다는 건 이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급성 사구체 신염, 이 사구체에 염증이 생겼대요. 자, 그래서 급성 사구체 신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요, 단백뇨. 여기 염증이 생겨서 빠져나오면 안 되는 물질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혈뇨. 우리가 신장에서 조절하는 호르몬이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단독적으로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성인간호 쪽에서. 그래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죠. 그리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호르몬도 있는데 이 레닌이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
그리고 신장에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체, 수분도 배출시키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배출시키지 못하면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사고체신염의 흔한 증상으로는 단백뇨, 혈뇨, 고혈압, 부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진단받고 입원해 치료 중인 하나간호 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거. 1번에 보시면 수분 섭취 증가시켜도 되나요? 안 되죠. 보통은 부종이 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종 시에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수분 섭취 제한이다. 우리 시험에서 수분 섭취 권장은 3000cc 이상으로 보통 나오고요. 요실금은 2500cc고 수분 섭취 제한은 몇 cc 이하로 나와요? 1000cc 이하로 나와요. 자, 2번 매주 배설량과 섭취량, 체중, 소변 비중을 체크한다. 매주가 아니죠. 매일 체크해야 돼요. 더 자주 측정하면 좋죠. 배설량과 섭취량을 측정한다는 건 우리가 먹는 양에 비해서 나오는 양이 비슷한지 신장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보기 위한 거고요. 체중은 부종이 심하면 체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부종을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소변 비중. 소변 비중도 얼마나 소변을 잘 농축시킬 수 있는지 이런 신장 기능을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매일 측정하도록 하고요. 자, 3번. 상기도 감염 환자의 접촉을 금하도록 한다. 왜? 급성 사고체 신염이 뭘로 많이 옮겨지냐? 인두나 편도염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기도 감염 환자의 접촉을 금하도록 해요. 특히 환아들도 많이 걸리는 이유가 3세에서 10세까지 호발하거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합병증으로 폐렴이 아니죠. 우리 지금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장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만성 신부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자, 5번에 보시면 저염식은 맞아요. 왜? 혈압이 높고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분을 적게 먹어야지 되겠죠. 자, 그런데 단백질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 우리가 맨 앞에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대사산물로 암모니아가 형성이 된다. 이 암모니아는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요소로 전환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요소는 어디를 통해서 배출이 돼요?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신장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소가 배설이 안 되겠죠. 배설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둥둥 떠다녀서 요독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독증이 뭐냐? 소변의 독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닌다고 해서 요독증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저단백식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단백질을 적게 먹으니까 열량 섭취는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예, 탄수화물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단백 고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보시면 약어의 연결이 바르게 연결된 거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만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TID는 1일 3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울 때 보통은 모아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모아서 외우냐? 하루에 한 번이 뭐예요? QD죠. 1일 1회. 자, BID는 1일 2회죠. TID 1일 3회죠. QID 1일 4회. 그리고 QOD 격일로 하루 걸러서 한번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HS 취침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외우시는 거예요. 스탯은 뭐예요? 스탯은 즉시 처방이에요. 즉시 처방이 뭐예요? 즉시 이거를 시행하고 만약에 혈액검사 스탯이 났으면 혈액검사를 즉시 하라는 거고요. 만약에 타이레놀 스탯이 났어요. 그러면 타이레놀 바로 주라는 거예요. 자, 취침시는 HS라고 했죠. 자, PRN은 필요시예요. 필요시 줘라. 그래서 타이레놀 원티 PRN이라고 하고 가로 속에 두통시라고 써 있으면 두통시에 뭐 의사한테 보고하지 않고 우리가 타이레놀을 줄 수 있는 거죠.
충분한 양은 QS를 말하는 거고요. 자, IM 근육내가 많네요. 이런 것들도 같이 외우시는 거예요. IV는 정맥내, 예. SC는 피하, ID는 피내 주사죠. 자, 그리고 OD, 오른쪽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눈이다. 왼쪽 눈은 뭐예요? OS, 왼쪽으로 이렇게. 양쪽 눈은 OU죠. 자, 4번에 보시면 노인이 변비가 오기 쉬운 이유로 옳은 거 1번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죠. 우리가 운동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져요. 탄력성이 줄어드니까 조금만 운동해도 숨이 차요. 네. 폐활량도 줄어들죠. 그리고 관절 가동성도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변비가 오기 쉽고요. 자, 2번 보시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아니죠. 수분 섭취 감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 왜? 노인분들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갈증 감각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내 몸 안에서 체액이 수분이 부족해도 물을 안 먹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3번 근육 긴장도 감소죠. 어? 근육이 감소하는데 변비가 오나요? 우리가요, 모든 장기는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장에 연동 운동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올 수 있고요. 바로 나오네요. 장 운동 감소다. 어떤 운동이요? 연동 운동. 연동 운동이 음식물을 아래로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이잖아요. 자, 연동 운동이 감소를 하니까 대장에 이 찌꺼기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대장에서는 뭔만 흡수한다고요? 수분만 흡수하니까 변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고섬유질 식이 섭취면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이죠. 예. 섬유식이 섭취가 감소하기 때문에 변비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5번. 신생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옳은 거 1번. 생후 24시간이 지나서 첫 소변을 본다? 안 되지요. 네. 24시간 이내에 첫 소변을 봐요. 보통 태어나자마자부터 조금이라도 보죠. 자, 2번. 신생아가 잘 토하는 이유는 위 분문괄약근의 미숙 때문이다. 2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괄약근은요, 이거 이렇게 괄약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여지고, 어, 괄약근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뭔가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위에서 이 괄약근이 하는 역할은 식도에서 음식물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때는 괄약근이 넓어져야 음식물이 잘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음식물이 이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로. 그럼 어떻게 해요? 확 닫혀야 되는 거예요. 괄약근은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 신생아는 모든 장기들이 만들어져서 태어나긴 하지만 아직은 미숙한 상태라고 했지요. 자, 그래서 괄약근도 미숙해 있어요. 그래서 확 조여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들어가면서 음식물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왈칵 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거는 뭐예요? 분문 괄약근이고요. 위와 십이지장 쪽에 있는 괄약근은 유문 괄약근이에요. 예. 그럼 헷갈려요. 분문괄약근, 유문괄약근. 분, 유로 외우시면 돼요. 애기들 분유 먹을 때, 우유 먹을 때 잘 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분문, 아래에 있는 게 유문이다. 분유로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24시간 이후에 태변을 본다는 건요, 보고해야 될 상황이에요. 태변은 24시간 이내에 보는 거지요. 보통 24시간 이내까지 태변을 못 본다. 항문직장 기형을 의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보고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자, 4번. 생리적 황달은 언제 발생한다? 2, 3일에 발생하는 거다.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건 이것도 보고해야 될 상황이에요. 핵황달, 용혈성 빈혈, 태아저하고증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제대는 2, 3일 사이에 떨어지죠. 이렇게 빨리 안 떨어지죠. 보통 10일경, 7일에서 10일 사이에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6번에 보시면 구강으로 약을 투여할 경우 약물의 흡수를 빠르게 하기 위한 투여 시간으로 옳은 거. 우리가요, 약의 효과는 투여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제 투여하냐에 따라서 뭐 식전에 투여하냐, 공복 상태에서 투여하냐, 아니면 식후
위 내용물이 많을 때 투여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식후 위 내용물이 많을 때 투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약의 흡수는 느려져요. 자, 그런데 위장 자극은 적어요. 음식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나 소염진통제 같이 위장 자극이 많이 되는 약들은 어떻게 먹으라고 해요? 식사하고 바로 먹으라고 하잖아요. 자, 식전은 공복 상태예요. 위 내용물이 적을 때는 약의 흡수가 엄청 빨라지죠. 자, 그런데 위장 자극은 엄청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위장 자극이 심한 약들은 공복 시에 복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약물의 흡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공복 상태에서 먹이는 게 좋은데 식후는 다 틀려요. 자, 식전이 30분, 1시간, 2시간이 나왔네요. 대부분 30분을 골라서 많이 틀리셨어요. 식전 2시간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복 상태라고 하면 우리 밥 먹기 바로 전에가 제일 공복 상태인데요. 아니요. 여기에서는 공복 상태란 그냥 최대 식전에서 멀어질수록 공복 상태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식전 3시간이 나오면 그게 답인가요? 예, 맞아요. 그게 더 답이에요. 예, 그래서 식전 2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번에 보시면 연동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소장에서만 볼 수 있는 운동이다. 분절운동이죠. 5번에 보시면 소장 내의 내용물을 더 잘게 부수고 소화할까 잘 혼합시켜요. 이게 분절운동인 거예요. 절단해서 분해해가지고 완전히 혼합시켜요. 소장에서는 그래서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이 같이 일어나요. 네. 왜 이렇게 분절운동까지 일어나냐? 소장에서 대부분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부분 잘게 분해돼서 혼합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연동운동, 분절운동 다 일어나는 거다. 자, 이번에 보시면 수축과 이완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음식물을 아래로 아래로 내려보내는 작용을 해요. 2번이 정답이에요. 우리가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수축, 이완을 통해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을 계속해요. 네. 위에서 12지장으로, 12지장, 공장, 회장, 대장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요, 화학적 소화작용이 아니에요. 화학적 소화작용은요, 소화 효소에 의한 걸 말해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되는 거. 자, 그러면 이 연동운동은 어떤 작용에 속하냐? 물리적 소화작용에 속한다. 그럼 물리적 소화작용은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치아로 씹잖아요. 저작작용 들어갈 수 있고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보내는 연동운동 들어갈 수 있고요.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서 혼합시키는 분절운동이 물리적 소화작용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직장에서만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소화기계 정과정에서 볼 수 있는데 소화기계 정과정도 아니죠. 우리가요,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삼킬 때 인두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요, 혀가 9개, 입천장을 딱 눌러서 압에 의해서 딱 연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 연동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 식도부터 일어나서 직장까지 연동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화기계는 치아부터인데, 예. 그리고 항문까지인데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예. 연동운동은 식도부터 직장까지 일어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항문까지 연동운동이 일어나면 우리 다 기저귀 차고 있어야죠. 예. 계속해서 분비가 될 거니까. 자, 8번에 보시면 임신 36주에 조기 파막이 된 후 12시간이 지난 임산부에게 유도분만을 위해 투여하는 약물은 뭐냐? 우리가 조기 파막이 뭐냐면요. 보통은 그 양수가 터지는 걸 파막이라고 하잖아요. 양수는 언제 터져요? 진통이 오고 나서 그 자궁 수축에 의해서 양수가 터지는 거잖아요. 자궁 경부가 열려가지고. 자, 그런데 조기 파막은 진통이 오기 전에 양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양수는 태아를 둘러싸서 태아가
그 안에서 뭐 체온도 유지하고 아니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예, 이런 것들이 터졌다는 건 태아나 산모에게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산모는 그나마 36주기 때문에 예, 분만날이 가까워져서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예. 진짜 뭐 분만할 시기가 아닌데 이렇게 양수가 터졌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특히 언제가 더 위험하냐. 양수가 터지고 나서 12시간 이상 방치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감염에 걸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염에 의해서 태아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진통이 있어가지고 양수가 터졌다. 예. 근데 이게 12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분만하고 나서도 항생제를 먹는 약이 아닌 주사로 써야 될 정도로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분만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36주 정도 어느 정도 다 자랐으니까. 자, 그래서 옥시토신을 쓰는 거죠. 옥시토신은 자궁수축제죠. 예, 유두분만을 위해서 쓰는 거. 우리가 보통 항산마그네슘은요, 병원에서 조산방지제로 진통을 억제하는 약으로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 자간증 산모한테 많이 쓰여요. 경련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죠. 글루카곤은 췌장에서 분비하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죠. 아트로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감을 쪽에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부교감 신경 차단제로 우리가 전신마취 수술 전, 아니 전신마취가 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 전에 분비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 약을 많이 쓰죠. 그리고 리도카인 이것도 기초양리 쪽에서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국소마취제이면서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로 사용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9번. 80세 노인이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고 자주 약속을 잊어버린다. 노인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오른 거, 뭔가 치매가 의심되죠. 기억력이나 인지장애가 지금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초기 치매 선별 검사를 해야 된다. 우리 예전에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치매 진단 검사를 한다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우리가 보통 보건소에서 하는 건요, 1차 치매 선별 검사를 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선별 검사를 했는데 뭔가 치매 의심 증상이 발견돼요. 그러면 전문 병원에서 2차 정밀 감별 검사를 진행해서 치매를 진단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치매 선별 검사도 진단 검사니까 예, 똑같은 말인 거죠. 자, 10번 보시면 말초신경염 장애를 갖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달을 오랫동안 물에 담그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오른 거. 우리가 말초신경염이 뭐냐면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예.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면요. 중성지방이 올라요. 중성지방은 우리 혈관을 좋게 하는 건가요? 나쁘게 하는 건가요? 나쁘게 하는 거죠. 중성지방은 한마디로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하는 거예요. 자, 혈관에 이렇게 기름때가 껴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심장에서 멀어지는 손, 발 같은 데를 말초라고 해요. 근데 손보다는 심장에서 더 먼 데가 어디예요? 발이죠. 말초신경염은 그래서 발 쪽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경도요. 혈액 공급을 받아야지 얘네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서 중성지방이 많아져서 혈관에 기름때가 껴버리니 신경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손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에 손상이 된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가 생겨도 아프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친지도 모르고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이게 악화돼 가지고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발 관리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리에 발에 뭐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간호가 있었죠. 뭐 내성 발톱이 생기지 않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다리에 보습을 유지하되 발에 보습을 유지하되 발가락 사이사이에나 뭐 주름진 곳은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곰팡이균이 생기지 않도록 건조시킨다. 그리고 너무 딱 맞는 신발 신지 않는다. 발가락에 상처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말초신경염 장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발을 오랫동안 물에 담그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4번이죠.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상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악화된다? 절단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는요, 미지근한 물로 씻어준다, 이런 식으로 따뜻한 물로 씻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될 수 있는데, 핫팩을 대준다, 족욕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이에요. 담그고 있는 건 피부 손상 방지를 위해서 위험한 일이죠. 자, 11번 보시면 피부 조직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1번 우리 가장 겉에 층이 뭐예요? 표피죠. 그리고 중간층이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 지방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얇은 게 뭐냐? 표피예요. 그래서 표피 두께는 진피보다 두껍다? 아니에요. 표피가 가장 얇아요. 진피 두께는 표피보다 두껍다. 이렇게 나와야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2번 보시면 피부 가장 겉에 층부터 틀렸죠?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이라고 했어요. 자, 진피의 각질층은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나요? 각질층이 나오면 어떤 거예요? 표피죠. 가장 그 피부의 겉에 층에 있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노화 과정이거나 필요 없는 것들이 떨어지는 걸 이제 각질이라고 하죠. 자, 4번. 유두층과 그물층으로 구성되는 건요, 진피층이죠. 우리 유두층에는 혈관이나 신경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표피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유두층이에요. 볼록볼록하다고 해서 유두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손상이 됐을 때 출혈이 있고 그리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바로 밑에가 그물층으로 돼 있어요. 망상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털이 있거나 피지샘, 땀샘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피에는 혈관이나 신경 등이 분포를 해요. 그래서 문제로 시험에 이 피부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피부 조직은 진피가 가장 많이 나오죠. 왜? 우리가 종이 같은 걸로도 그 살을 베기도 하잖아요. 딱 살을 뱄는데 아프지도 않고, 내가 언제 베었나? 근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표피층이. 이거는 표피가 손상된 거예요. 진피가 손상되면요, 출혈이 있고 통증이 있어요. 아,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는 진피층까지 손상을 입은 거죠. 왜? 진피에는 혈관이나 신경, 그리고 뭐 모낭샘, 땀샘, 털샘, 뭐 이런 것들이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12번 보시면 등산 중 발목 골절 시 우선적 간호로 오른 거. 골절 시 우선적 간호는요, 거의 다 뭐가 나오냐? 부목을 먼저 대준다고 나와야지 답이 돼요. 자, 1번을 보시면 더운 물찜질 아니죠. 특히 급성에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는 출혈 방지를 위해서도 냉찜질을 해줘야 되겠죠. 냉찜질에서 부종이나 통증을 예방하고요. 자, 2번. 골절 환자를 옮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부목으로 먼저 고정을 시켜야 돼요. 부목 고정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환측을 높이도록 한다. 자, 3번. 골절 부위를 확인하고 부러진 골절편을 맞춘다? 절대 안 되죠. 골절편은요, 잘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맞추다가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골절편이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돌출됐다. 그러면 멸균 드레싱을 해주는 거지. 맞추는 건 아니다. 자, 4번. 부목을 대기 전에 안 되죠. 부목이 먼저예요. 자, 부목을 대줄 때는 골절 위아래 관절에 부목을 대어준다. 5번이죠. 왜냐하면 그 다친 부위가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친 곳의 위나 아래 관절이 함께 고정되도록 부목을 대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3번 보시면 좌욕 시 간호로 옳은 거 1번 배변 후에 반드시는 아니에요. 우리가 수유 후에 아니면 배변 후에 하면 더욱 위생적인 거지. 반드시는 아니다. 왜 위생적이냐면 우리가 수유를 하면
유두가 자극돼서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자궁 수축이 되니까 오로 분비가 많아지죠. 배변 후에도 밑에 부분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좌욕을 하면 더욱 위생적이라는 거예요. 자, 2번에 보시면 좌욕은 하루에 몇 번 해요? 1일 3, 4회 하고요. 한 번 할 때 5분에서 10분 진행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산모한테 좌욕을 하루에 3, 4회 하시고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자, 좌욕을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듣기 쉬우시죠. 그래서 1일 3, 4회 한 번 할 때 5분에서 1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5분에서 10분짜리 많이 나오죠. 좌욕. 그리고 신생아 목욕. 그리고 침상 목욕 시간. 다 5분에서 10분이죠. 자, 3번에 보시면 좌욕 후에는 휴지로 깨끗이 닦나요? 안 되죠. 네. 우리가 좌욕을 한다는 건 물을 끓여서 식혀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소독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소독된 수건이라고 나와야 돼요. 선생님 실제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시험용이죠. 네. 소독된 수건으로 닦고 소독된 패드를 대어주는 거지요. 자, 4번. 제왕절개 산모는 좌욕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좌욕을 시켜주는 게 더 좋아요. 자, 왜냐면, 제왕절개 환자는 밑에 회음절개 부위가 없는데 왜 굳이 시켜요? 우리가 좌욕을 하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오로 배출도 도와주기 때문에 제왕절개 산모에게도 하는 게 좋죠. 자, 5번. 대야에 2분의 1쯤 물을 담아 대야째 끓여서 식혀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찬물을 집어넣는다? 아니에요. 몇 도까지 식히는 거예요? 좌욕물의 온도가 몇 도였죠? 40에서 43도까지 식혀서 사용하는 거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14번 보시면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을 인식하는 시기로 오른 거 학년 정기가 되겠네요. 우리가 성역할을 인식하는 시기는요. 성적 호기심이 이때는 되게 많아지고 뭔가 성역할이나 성유형이 굉장히 뚜렷이 구분돼요. 그러면 성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프로이트의 심리상적 발달 이론에서는 이 학령 정기가 남근기에 해당하잖아요. 네. 이때 나오는 컴플렉스가 뭐였어요? 남아에게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에게는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나오면서 점점 자라면서 그 동성부모에 대한 이 행동을 닮아가는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성역할을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학년 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15번 보시면 저산소증의 초기 증상으로 오른 거 맥박 증가하죠. 네. 호흡도 증가하고요. 네. 체중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배설도 촉진되지도 않고 힘든데 배설이 어떻게 촉진되겠어요. 안절부전 무탕, 불안감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산소증 증상으로는 가장 흔히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청색증, 가스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늑간의 함몰, 그리고 퇴축, 숨을 못 쉬니까 기관지 확장, 그리고 힘들다 보니까 차고 축축한 피부, 이런 것들이 저산소증 증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16번 보시면 화상을 입은 환자의 일반적인 간호로 오른 거 1번 화상 부위를 더운 물로 세척하면 안 되죠. 원래 찬물로 해야 되죠.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는요, 절대 화상 부위에 연고나 바셀린부터 바르면 안 돼요. 왜? 화기를 빼주기 위해서 찬물로 계속 담가두거나 아니면 압력이 세지 않은 수돗물에 계속해서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바셀린을 발라버리면 화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조직을 더 손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물로 세척하도록 하고 이번에 보시면 수포는 절대 제거하면 안 돼요. 2차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수포 터트리면 안 되고요. 자, 3번 화상 부위에 바셀린부터 바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열이 방출이 안 돼가지고 조직 안으로 화기가 더 들어가서 조직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4번 화상부에 근형 드레싱이 아니죠. 멸균 드레싱이라고 나와야죠. 자, 5번 부종이 생기기 전에 반지를 제거해요. 그래서 시계나 허리띠, 뭐 조여지는 의복 이런 압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5번이지요. 자, 17번 보시면 신체 성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태아기와 영아기에는 비교적 성장이 급속한 반면 학년 전기에는 완만하며 학년기에는 느려진다. 맞죠? 1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성장률이 높은 시기가 언제예요? 이렇게 글씨가 이쁘게 안 써질까요? 우리가 성장률이 빠른 시기는요. 영아기, 사춘기, 청년기에 가장 빨라요. 네. 여기에서 가장 성장률이 빠른 건 영아기예요. 보세요. 예. 신장은 2배, 그리고 체중은 3배나, 아니, 신장이 1.5배죠. 신장은 1.5배, 그리고 체중은 3배나 증가하잖아요. 1년 사이에. 그래서 영아기 때 성장률이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특히 영아기 사춘기 때 빠른 게 뭐냐? 골격형성이 빨라요. 그리고 사춘기 청년기 때는 생식기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태아기는 언제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영아기. 태아기 때는 엄마 뱃속에서 연골 형태로 태어나가지고 뼈도 성장되고 장기도 다형성되고 예, 몸무게도 키도 엄청 훌쩍훌쩍 크죠. 그래서 태아기와 영아기에는 성장이 급속한 반면 학년 전기에는 완만하며 학년기에 느려지는 거예요. 자, 2번에 보시면 신체 성장을 가늠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건 흉의가 아니라 신장, 체중이죠. 키 몸무게죠. 뇌 성장률을 가늠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건 뭐예요? 두위인 거예요. 3번. 생식기의 성장률은 언제 급격히 발달한다 했어요? 청년기와 사춘기가 되는 거죠. 4번. 성장률은 대체로 영아 비교보다 청년기에 빠르다? 아니에요. 영아기에 가장 빠르다고 그랬어요. 자, 림프 조직은요. 림프구.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우리 백혈구의 일종은 림프구가 들어있잖아요.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면역 성분이 들어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성장을 하냐? 우리가 림프구가 성장하는 시기는, 커지는 시기는 6세까지가 성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5살까지는 애들 막 감기도 막 잘 걸리다가 한 6세, 7세부터는 이후부터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자, 그리고 언제 최고가 되냐? 학령기인 12세 때 최고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20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령기 12세 때 최고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병 걸려서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지들이 막 뛰어놀다가 어디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림프 조직은 18세가 아니라 12세 때 최고이며 그 이후에는 점차 성인의 비율로 떨어지는 거다. 자, 18번 보시면 산욕기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3, 4일 이상 변비가 지속되면 관장을 한다. 1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그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작용으로 장운동이 저하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분만하고 나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호르몬 자체가. 그래서 분만 후에도 며칠간 지속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음절개를 하다 보니까 그 부위 통증으로 힘을 못 줘서 변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이제 2박 3일에 퇴원을 하잖아요. 3일째 되는 날 확인을 해서 대변을 못 봤으면 관장을 하고 퇴원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산후통은 언제까지 있을 수 있죠? 1개월이 아니라 1주까지 있을 수 있고요. 훅배열이라고 하죠. 산후통은 왜 발생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분만을 하고 나면 자궁 안에 이런 오로라고 해서 필요 없는 분비물 같은 거를 뱉어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불필요한 물질들을 원래 상태로 내보내기 위해서 자궁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후통은. 자, 3번. 성관계는 산후 일주일부터 아니지요. 우리가 자궁에서 가장 늦게 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태반 부착 부위가 가장 늦게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태반 부착 부위가 가장 늦게 치유돼요. 몇 주에 치유되는 거예요? 산후 6주 이후예요. 자, 그래서 이때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하면요. 태반 부착 부위가 이 상처가 남아있는데 성관계를 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통목욕이 여기 나오죠. 통목욕은 언제 하는 걸까요? 자궁경부가 치유되는 시기예요. 우리 샤워는 그 다음날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궁경부가 치유되는 시기는 4주에서 6주예요. 그래서 이때 통목욕을 시행하는 거다. 자궁경부가 치유가 안 됐고 상처가 있는데 물 안에 들어가서 그 목욕을 하다가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궁경부가 치유되는 4주에서 6주의 통목욕, 태반 부착 부위가 치유되는 6주에서 8주의 성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에 보시면 출산 4주에 검진받으러 오나요? 아니죠. 6주에서 8주예요. 우리 가장 나중에 치유되는 게 태반 부착 부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산전 관리, 그 산후 관리, 나중에 태어날 때 보면 자, 다음 외래 날짜를 잡아줘요. 이거를 언제 잡아주냐? 분만 후 6주에서 8주 후를 해가지고 잡아줘요. 왜? 내과적, 상과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니까. 내과적으로 이 회복 과정을 지켜본다는 건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상과적 이런 치유될 부위 같은 게 다 치유는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6주에서 8주 이후에 잡아주는 거죠. 자, 5번. 오로가 있다는 건요, 뭔가 자궁 안에 분비물이 있다는 건데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통목욕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자, 19번 보시면 수두 하나 간호로 오른 거 1번 가려움 하나를 위해서 그냥 비누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 미온수 목욕은 맞아요. 자, 그런데 가려움 하나를 위한 그 목욕 방법은 또 뭐가 있죠? 전분 목욕. 우리 전분을 풀어가지고 미온수에 섞어서 목욕을 했을 때요. 그리고 중조수 목욕 아니면 칼라민 로션을 사용해야죠. 자, 2번 전염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격리시켜야 돼요. 놀이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격리시켜야 된다. 자, 3번.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톱을 짧게 자르고 손에 장갑을 끼워둘 수 있다. 3번이 정답이네요. 2차 감염은 뭐예요? 우리 수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 소염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긁어가지고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4번. 응급 상황을 대비해 기관절개술 세트를 준비해 두는 거 저번 시간에 풀었었죠. 뭐예요? 디프테리아. 하나 가누시죠. 우리 디프테리아는 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도점막이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폐쇄,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이거를 준비해 주는 건 디프테리아죠. 자, 5번에 보시면 환부를 긁지 못하도록 재킷 보호대가 웬 말이에요? 우리 화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보호대. 주관절 팔꿈치 보호대가 되겠죠. 20번 보시면 분만 시 아두가 엄마의 골반을 통과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경선으로 오른 거. 아두는 태아의 머리죠. 엄마의 골반을 통과할 수 있네요. 좌골극 간의 경선이에요. 좌골극 간의 경선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장골이죠. 장골. 여기가 앉을 때 뼈가 닿는 느낌이 나는 게 좌골. 여기가 이제 치골. 여기가 천골, 미골이죠. 자, 그럼 여기 좌골과 연결된 극이 있어요. 여기 뾰족 튀어나왔죠. 여기가 좌골극이라고 하는데 이 좌골극 간의 경선,
좌골극 간의 경선이 태아머리가 골반을 빠져나올 때 가장 좁은 위치예요. 이 길이를 재서 몇 센치 이하이면 제왕절개해야 돼요. 몇 센치 이하일까요? 9.5cm 이하이면 태아머리 아두가 빠져나올 수 없다 생각해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두가 엄마의 골반을 통과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경선이 뭐냐? 좌골극 간의 경선을 재봐야 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21번 보시면 임신 중 태아의 체온 유지, 운동, 유착 방지, 분만 시 산도를 깨끗하게 해주는 산도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 양수죠.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양수가 안에 차 있다 보니까 태아가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죠. 유착 방지가 뭐냐면 유착은 들러붙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양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막이나 태아가 들러붙어 버리겠죠. 그러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활동이 안 되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나중에 진통이 생기면서 자궁경부가 열리면 이 양수가 터져나오는 걸 파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파수가 되면서 분만 시 산도를 깨끗하게 해주고 내려올 때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거 양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태반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태반에서는 호르몬도 분비해주고요. 그리고 태아에게 산소나 영양분 공급하고 그리고 그 태아에게 있는 노폐물을 모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제대는 이런 것들의 물질 교환을 도와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는 제대동맥 2개, 제대정맥 1개가 있죠. 자, 자궁은 태아가 자라는 장소가 되겠죠. 22번 소아성 궤양 환자의 간호로 오른 거 1번 보시면 우리 궤양은요 상처가 생겨가지고 파인 걸 궤양이라고 하잖아요. 1번 아침에 홍차 마셔도 될까요? 안 돼요. 금지예요. 홍차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굉장히 자극하기 때문에 카페인 금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보시면 궤양은요, 조직이 손상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영양소는 뭐가 있어요? 저단백이 아니죠. 고단백 고비타민이에요. 우리 고단백 고비타민이 어디에서도 나왔었죠? 욕창환자 간호에서도 나왔었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영양소가 뭐냐? 궤양도 똑같아요. 그래서 고단백 고비타민 식이를 하게 하는 거고요. 아스피린 복용 금기예요. 아스피린은 무슨 약이었어요? 해열, 진통, 소염제이면서 항혈전제예요. 피를 묽게 해요. 근데 궤양 환자는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 사용 금기예요. 4번 자기 전에 우유를 먹인다. 우유도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공복 상태에서는 안 돼요. 공복 상태에서 우유나 크림 성분 같은 거는 위산 분비를 더 촉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자, 흡연을 줄이고 금주한다. 맞아요. 우리가 흡연을 하면요. 우리가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잖아요. 그러면 췌장에서 중탄산염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위산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췌장에서 이 중탄산염 분비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위산 분비가 산도가 더 높아지니까 궤양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흡연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술은요. 그냥 술 자체는 위점막을 그냥 직접 자극해요. 그래서 위험을 직접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흡연을 줄이는 것보다는 금연하는 게 더 좋죠. 금연 금주 하는 게 더 좋겠죠. 23번 보시면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좁아지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며 안압이 상승되다 보니까 머리 아프고 안구에 통증까지 나타나는 거 녹내장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백내장은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죠. 뿌얘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체는
빛을 모아서 망막에 정확한 상을 맺도록 도와주는 건데 여기가 뿌얘지니까 앞에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네. 24번 보시면 질식분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태아 측 외상으로 옳은 거래요. 네. 1번 국외 파열. 국외는 어디를 말한 거예요? 입천장이죠. 이게 파열돼서 태어나는 거는 선천성 미형이죠. 자, 두 개는 출혈. 외상 맞나요? 예, 맞아요. 네. 보통은 흡입 만출 시 우리 뚫어뻥 같은 거를 이제 태아가 만출이 잘 안 될 때 뚫어뻥 같은 거를 태아 머리에다가 압축시켜가지고 힘을 줄 때 확 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두개의 출혈이나 산류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자, 이 외에도 뭐 쇄골 골절 가장 많은 거죠. 정상분만 시. 그리고 겸자분만술 시에는 안면마비, 뭐 상박마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외상이에요. 자, 아구창은 분만할 때 엄마가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에 감염됐을 때 신생아의 입 안에 생기는 곰팡이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염성 질환이죠. 신생아의 임균성 암염도 모체가 엄마가 임균에 걸렸을 때 분만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염성 질환이죠. 소두충, 선천성 기형이지요. 25번 순환기에 이상이 생겨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 대해 특별히 관찰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거 저혈압이 되겠네요. 우리가 부정맥이 발생하면요. 심박 출량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네. 자, 그러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혈압을 특별히 더 관찰을 해야 된다.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